네, 대장동 의혹이 연일 정치권을 뒤덮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들인 것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서로를 향한 독설도 논란인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이 이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었습니다. 네. 그 집을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시니까 계단 못 올라가겠다. 그래서 급하게 판다. 그래서 19억 원의 부동산에 내놨고 그거를 마침 산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느냐, 네.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전혀 본 적 없다,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 김만배 씨 누나도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게 너무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근데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서울에서 어떻게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와 화천대유에 관련된 천화동인의 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가 연결이 돼서 주택 거래를 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상 그렇잖아요. 로또를 맞을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다. 예. 아마 한 그 정도 확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 이거는 저 윤석열 후보가 부인을 하든 몰랐든 간에 네. 아마 화천대유의 자금이 어느 정도 흐름에서 잡혔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통장까지 공개하고 계약서 공개하고 근데 부동산 그 거래했던 부동산 그 업자에게도 인터뷰해 보니까 그냥 이상한 건 없다고 그렇게 인터뷰 하던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 본인이 1억 시세보다 1억 싸게 내놨다. 그다음에 김만배 씨와는 친분이 없다. 모른다가 아니라 친분이 없다. 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 잔금 들어간 사본도 공개를 했고 이게 이제 다운 계약서 의혹 이런 건 없어 보이고요. 뇌물성 매매로 보기도 시세보다 싸게 내놓고 해서 예. 그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흠집내기다, 유력 후보 흠집내기라고 보는 것이고 이 부분을 의혹을 제기하려면 조금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 하다 못해서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개를 했던 사람도 두 분이 아는 사이 같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제 경제지의 법조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고 네. 근데 그러니까 계속 몇 년하고 다른 부서 관계 아니라 쭉 오래 했나 봐요. 그래서 법조계 인맥이 많은 것 20년 같은데. 정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20년 넘게 오래 했으면 웬만한 법조인들을 다 안다는 느낌이 있고 근데 그 윤석열 후보는 모를 수가 없다. 그렇게 법조기자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뭐 연락한 지는 한 10년 넘은 것 같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그때 그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후보를 영입할 때 김만배 씨가 성렬이 형 어때요? 이렇게 추천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친분이 되게 네네. 크다. 네. 어디까지가 맞는 말일까요? 일단은 두 분 사이의 이야기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김의겸 의원께서 얘기한 것도 이제 본인이 직접 가서 듣는 것보다 이제 김의겸 의원께서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법조 출입했던 후배나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또 반대 얘기를 하시니까 이 논박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될 할 부분이 있는데 예. 분명한 거는 윤석열 후보와 박영수 특검은 상당히 친한 거를 저번 토론에서 얘기하셨어요. 중수부 근무하면서 되게 친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가 법조 출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면도 있고 사적으로는 안 만났다 하더라도 20년을 법조 출입하셨는데 윤석열 후보랑 뭐 공적인 자리에서 여럿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 그 정도 선에서 친분 관계는 충분히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향한 비판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 유승민 후보는 화천대유 법조 카르텔 동조자 아니냐. 이런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경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경선 결과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리라고 보시는지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잔매를 계속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보기에도 기이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집을 파는데 김만배 씨 이 누나가 그걸 샀다고 그러면 기이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그 지금 그 표현들이 일리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 사안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법률적 사안이거든요. 이게 김만배라는 사람하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간부로서 서로 대면한 적이 있다고 해서 불법적 이익을 공유하고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예. 볼 때는 그렇게까지 나가면 너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선에서 서로 경쟁하는 후보라면 제가 볼 때 추론이라든가 추측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좀 더 큰 틀에서 대국적으로 좀 보고 예. 전체 흐름을 보면서 제가 행보를 하시는 게 다른 후보님들 행보에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장까지 그렇게 공개하고 계약서까지 공개하면서 조사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윤석열 후보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장동과 관련한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또 국민의힘 간에 거친 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 국민들한테 모른 척하고 이게 몸통은 이재명이 다 그 설계하고 다 이재명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봉고파직에 더해서 저기 저 남극 지점에 위리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막말 대잔치에 대해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폭군이 되겠다라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선 후보로 나서기에 앞서서 먼저 인성과 개념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봉고파직 위안 리치 이렇게 말을 했더니 거기에 맞대응하겠다, 그만큼만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비례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굳이 이렇게까지 근데 약간 거친 표현을 네. 그 한 대선의 1위 후보와 여당의 그리고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격해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본인도 밝힌 바가 있지만 정치적인 언어를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동안 조금 좀 발언이 세다 예. 이런 비판들도 있었죠. 아마 그런데 이제 저 발언은 이재명 후보께서 좀 어느 정도 반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좀 어조가 그랬고 예. 그래서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화천대유 사건이 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곽상도 후보 아들 50억에 그다음 박영수 특검하셨던 딸의 특혜 분양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누나의 주택 사건들 이 세 가지가 자금의 흐름에서 꼬리가 잡혔는데 어떻게 꼬리는 다 국힘의 돼지꼬리인데 그러면 몸통이 돼지가 돼야 되는데 몸통을 갑자기 다른 몸통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예. 후보도 화가 좀 나신 것 같고 그래서 좀 감정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여권 인사로는 처음으로 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 대장동 의혹 특검 불가피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대선이 한 5개월, 10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논란이 대선 핫 이슈로 바로 연결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의혹이 밝혀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 선별적으로 정보를 풀은 것 같아요.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풀었는데 예.
사실 알려지기로는 고문단만 해도 한 30여 명이 된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검찰의 강제 수사가 들어가지면 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저는 줄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정영학 회계사인가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녹취록도 나오고 무슨 화천대유에 대한 차명 논란까지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이게 뭐 제가 볼 때 보름이나 한 달 안에 이게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검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했고 국가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안을 옮겼고 국민들의 관심도 계속 옮겨가고 있어요. 곽상도로 갔다 처음에 건순일로 갔다가 곽상도 아들로 갔다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들의 여론 압박이 점점 세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수사 대상도 너무 넓어서 지금 수사 주체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지 간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특검에 대한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요구가 점점 더 저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피할 수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도 하루속히 특검을 구성해서 의혹을 규명을 해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십니까? 과도한 말씀이시고요. 이 특검은 지금 전형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하나의 시간을 좀 지금 형국이 불리하니까 시간을 본인들은 갖고 싶은 거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이나 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나 이거는 첫째도 둘째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이 관련돼 있고 그러면 이걸 신속하게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이걸 수사를 빨리빨리 해서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법 구성하고 특검팀 만들고 또 여야 합의해서 하면 수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그동안의 혼란은 누가 다 감당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특검 부분은 전형적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벌기 위한 하나의 그냥 주장일 뿐이다. 예. 이건 야당 쪽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대대적으로 인력을 보충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보완 조치를 해서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경찰, 검찰, 뭐 공수처도 세 군데에서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면 압수수색도 들어갔잖아요. 검찰에서 쭉 들어간 다음에 대장동 관련된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 뭐 화천대유 등등의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 자택 등등. 근데 거기서 보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가는 과정에서 20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들어가니까 창문으로 전화기를 던졌다. 내려서 찾아보니까 없더라. 압수수색 중인데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있더라. 핵심인가요? 아니면 어떤 게 더 추가가 나오면 앞으로 수사의 진척이 빨라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정인, 그러니까 피해자든 참고인을 소환하기 시작하면 네. 이건 압수수색이 들어간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 주체들이 순서를 뒤바꿔서 갔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들어가기 전에 화천대유 직원들이 전날 밤에 밤 늦게까지 있다가 압수수색하는 당일날 아침에는 아예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보가 샌 거예요. 게다가 이게 이제 언론에서 최초 보도를 하고 난 뒤 20여일이 지나도록 수사 주체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남욱이라고 하는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는 미국으로 가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정아무개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퇴직한 사람이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입맞추기 들어간 거죠. 뭐 이렇게 증거라든가 정인을 확보하는데 이게 수사기관이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초동 수사가 늦었다는 판단이시네요. 강제수사 전환도 사실은 검찰의 강제수난도 처음에는 공공수사부하고 반부패수사부를 나누어서 수사 끈끈이 대응하다가 예.
정영학 회계사가 내부 고발한 이후에 강제 수사로 예. 검찰 수사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다가 자료를 준 걸 5개월 동안 뭉개다가 네. 이번에 국가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장 단위경찰서에서 금융계좌 추적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와서 여론 압박에 못 이겨서 경기 남부 경찰청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 결국 수사 주체가 뭐냐면 언론, 기사,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도를 해서 이 사안을 빨리 매듭지어서 대선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예. 이게 결국은 검찰에서 대검의 지금 친여정부 인사들이 대검의 간부들로 있고 서울중앙지검장부터 해서 줄줄이 지금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부장급, 차장급들이 다 친여 인사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수사하다가는 예. 벌써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상실했지만 예. 앞으로 검찰, 경찰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친여 인사라는 표현은 이제 부위원장님의 개인적인 그 판단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네. 녹취 파일을 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네, 그 네, 네. 본부장 그리고 뭐 남묵 변호사 등등과 관련해서 금전이 오고 간 그런 대가성 발언을 많이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고요. 네. 그럼 녹취 파일을 검찰이 지금 19개 정도로 확보하고 있다는데 이제 분석을 그게 이제 해서 키가 되겠네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제 자금의 흐름, 그다음에 애초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여기에서 정영학 회계사 네. 그 녹취록을 깠던 그분을 보면 남욱 변호사 그 천화동인의 주주로 해서 지금 뭐 미국으로 도피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데 예.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이 대장동 이 개발 사업에 둘이 설계를 했습니다. 초반부터요? 초반부터. 예. 그 둘의 관계가 그렇고 당시에 남욱 변호사의 후배, 대학 후배,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의 관련 법조에 있던 회계사 이 둘을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넣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배경에 있어서 이들은 상당히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 있어서 핵심이고 이걸 털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정영학 회계사가 어느 정도 본인의 위치가 뭐 궁지에 몰렸는지 아니면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는지 몰라도 예. 녹취록과 이런 증거들을 제출했으니 이 자금 흐름과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지 예.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검경의 수사가 뭐 이게 좀 미진하다 그런 부분은 시각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김만배 씨가 왜 이런 화천대유를 만들면서 이 대단한 드림팀 같은 법조 카르텔을 만들었을까? 결국에는 아마 이런 수사들을 방패막으로 좀 쓰려고 했던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아무리 우리 친여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예.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수사 받으면서 반성문 비슷한 자수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니까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더 기다려 보고요. 여기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받은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재 위로금이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번복하면서 산재 신청을 안 했으니까요. 중재해를 입어서 50억 중에 44억을 그 중재해 때문에 줬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도 탈당하니까 제명까지 언급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럼 여야 합의해서 제명 처리하자라고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약간 주춤하는 느낌으로 그러면 민주당 특검 수용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준석 아니 대표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준석 대표가 곽상도 의원의 공식적인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해라. 네. 그리고 만약 듣지 않으면 제명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이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당 대표가 이 문제를 물고 들어온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당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그래, 예, 좋습니다, 합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 전체에서 볼 때 곽상도 의원의 의혹은 예. 일부 의혹이에요. 전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이래도 선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특검하고 국정조사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 안 하고 곽상도 의원 제명권 같이 합시다. 이건 선호가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곽상도 의원의 지금 행태나 지금 상황이
단순히 넘어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네. 저는 당에서 절차를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방향이 아니고 여당이 제기한 카드를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할 수는 없다. 예. 그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반론도 들었고, 근데 그 중재해를 입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네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길게 글을 썼잖아요. 해명 네. 내용을. 네. 굉장히 몸이 생활하기 어렵고 네. 어지럼증이 있고 등등이 있다. 네. 근데 그 기간에 조기 축구에서는 거의 에이스였다던데요. 이게 제가 이제 그 해명 글을 읽고 나서 예. 이거 본인이 쓴 게 맞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예. 두 번째 2018년도라고 이제 특정을 하죠. 그때부터 건강이 악화돼서 정상적 업무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게 산재 위로금으로 내가 44억을 받은 거, 50억을 받은 건데 내가 뭐가 잘못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장미 아파트, 이제 곽상도 의원이 장미 아파트 사시는데 여기에 이 아들께서 이 조기축구회를 2015년부터 가입해서 뜁니다.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거기에 이제 카페 동호회를 들어가 봤더니 네. 2018년도에도 한 8번에서 9번을 뛰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20번을 뛰어요. 그러니까 18년도부터 건강이 악화돼서 아무것도 힘들 정도로 너무 피폐해서 산재에서 위로금으로 44억을 받았다, 50억을 받았다 해놓고서는 그 이면에는 조기축구 가서 열심히 뛴 거죠. 근데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이 조기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틀림없이 곽상도 의원께서는 밝히지 않는데 예. 이 부분에 50억이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출처를 지금 밝히셔야 되고 제명 문제는 말씀한 대로 그 국민의힘에서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적인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민의힘에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화천대유 사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이 드러난 전후로 나눠져서 이렇게 전개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원장님 그 50억 중에서 중재해 위로금 때문에 44억을 책정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 산재를 말했으니까 산재 비용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그래서 28억이 될 수가 없다. 50억에서. 네. 근데 50억에서 소득을 따져서 소득세로 따지면 28억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둘러댄 거죠. 네. 뭐 회사에서는 산재 명목으로 줬는지 모르지만 산재 처리가 된 게 아닌 건 분명하고요. 이게 지금 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산재 인정받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네. 44억이 아니라 440만 원 받기도 힘듭니다. 네. 사실을 해보면 예.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금은 비과세 명목이기 때문에 예. 22억이 뜯겨 나가려면은 퇴직금이든지 아니면 불로소득이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곽상도 의원이나 그 아들의 해명은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화천대유가 6년 동안 퇴직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2억 6천만 원이고 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억 3천만 원 받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언론중재법 관련 사안도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며칠에 걸쳐서 협상에 나섰는데 결국 합의는 불발이 됐고 대신 특위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일련의 과정들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언론중재법 8월 31일 날 상정을 앞두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그래서 9월 26일까지 논의하고 27일 날 하자 잠정 합의를 했는데 아마 좀 여러 가지 합의가 잘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를 여야 대표끼리 만나서 좀 합의를 했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이걸 상정하느냐 마느냐 좀 얘기가 있었고 논의하던 끝에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그냥 이것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언론개혁의 틀에서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그다음에 뭐 1인 미디어라고 하고 있는 뭐 유튜브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이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이거를 상당한 숙고를 거친 다음에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한번 하는 게 좀 더 예. 여야 간의 협치 이런 부분에서 좀 낫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저희 여당 쪽에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예.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고요. 네. 아마 이게 언론중재법만 다뤄지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언론의 이제 뭐 편집권의 자유, 보도 이런 부분, 그다음 최근에 저기 문제가 되는 유튜브 예.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다뤄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원장께서는 그동안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특위를 통해서는 여야 모두 좀 만족할 만한 합의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8인 협의체에서 두 가지 항목 때문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하고 인터넷 검색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문제인데 이 두 개가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일을 뭐 12월 31일까지 늘린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환경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새로 만드는 9대9 동수로 만드는 언론 미디어 특위는 그 두 가지 항목 외에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규제 문제, 네.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 문제, 예. 그다음에 포털 주소 편집권 제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언론 미디어와 관련돼서 현안이 됐던 것을 몽탕 특위에다 넣고 논의하자는 예. 거는 제가 볼 때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보는 아.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리 시한도 못 받지 않았어요. 예. 활동 시한은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12월 31일 날 활동 시한이 끝나고 난 뒤 바로 대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대선 전국을 앞두고 예. 청와대가 신중론을 펴고 국내외 언론 단체에서 반대하는 사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수 있겠나? 예. 이미 지금 강행 처리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론 미디어 현안을 다 포함시킨 거, 그다음에 처리 시한 못 받지 않은 거 이런 걸 볼 때는 예. 민주당의 출구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처리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번에 언론중재 피해구제법만 다루지 않고 연말까지 네. 유튜브도 포함시키자는 것도 괜찮고 뭐 신문방송법 정보통신방법. 예. 그 의도를 이해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되면 대선 3개월 전인데 과연 이게 대선 전국에 묻혀서 통과가 될 것이냐, 거기 그때까지 간 다음에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리가 될까요? 뭐 할 일은 해야죠. 예. 뭐 대선은 대선이고요. 그래서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고 여야가 저 언론중재법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또 야당 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여당이 받아서 네. 그러면 한꺼번에 해서 언론개혁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자. 그리고 신문법, 방송법 이런 거는 언론단체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지속적으로 노조 쪽에서도.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사회적 합의를 다 담아서 10월 31일 안에 이거를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논의하고 그 이후에 처리한 겁니까? 네, 예, 아니면- 그렇죠. 예, 아, 예. 그렇게요? 예,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처리 시점은- 31일 안에 네. 이 합의안이 도출이 되면 예.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시기 안에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잘 조율되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서 정정 반론 청구권을 강화하자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논란이 됐던 고의 중과실 범위와 관련된 허위 과장 조작 보도에 대한 항목은 민주당에서 그때 처리를 8인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그 항목을 뺐기 때문에 네. 민주당,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많이 물러섰어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5배에서 3배나 혹은 5천만 원 중에서 할 수 있도록 구태를 했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열람 청구권 문제, 열람 차단 청구권 문제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지금 이게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아무리 제가 특위를 구성해서 가더라도 합의하기는 힘들 거다. 결국에는 제가 볼 때 합의 처리는 어렵다. 그래서 이 사안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